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부를 화려하게 꾸며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민수 레몬 리서치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우리 신한금융투자의 황유한 PB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서 뵙겠습니다. 네. 네. 사실 뭐 저희들 내 얼굴만 봐도 시장이 별로 이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죠? 칙칙하다는 얘기시죠? 네. 네. 가리고 하겠습니다. 우리 황 팀장님 저랑 네. 처음이신 것 같은데 네, 오늘 잘 좀 네, 부탁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예, 어려운 장에 모셔서 죄송하고. 아, 괜찮습니다. 뭐 지금 다 어렵잖아요. 뭐 지금 뭐 주식을 처음 하신 분들이나 뭐 경력이 오래되신 분도 다 어려운 시장이다 보니까 이럴 네. 때일수록 뭔가 모아서 이것도 집단지성이라면 집단지성이니까 한번 같이 좋은 투자 아이디어 또는 살아나갈 방법들을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시죠. 집단 알겠습니다. 실성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네. 예. 이런 것들을 아, 저 방송 오래 뵌지는 오래됐는데 네. 아 이런 코멘트들을 네. 하시네요. 아, 그래서 오늘은 실성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는 날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 재정신으로는 시장을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 팀장님 오늘 특징적인 네. 시장 모습 좀 얘기를 해주시죠. 아, 오늘 특징적인 거는 전 종목이 하락했다는 게 특징이라면 사실 특징인데요. 오늘 하루 종일 시장을 보면서 사실 최근에 보면 그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폭락을 했을 경우에 월요일 날 의외로 한국 시장이 강했던 모습들을 사실 몇 번 보여줬었어요. 그게 왜냐면 항상 이게 경험적으로 주말간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주말간에 투자자들이 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빠지면 사야지라는 생각들이 그 어느 정도 반영했는지는 몰라도 최근 한 두세 달 정도의 과거 얼핏 기억을 보면 금요일 날에 주식 하락으로 인한 스트레스 너무 심하면 제 개인적으로도 너무 심하면 월요일 날 오후 정도 되면 최소한 반등하는 모습들을 실제로 많이 봐왔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냥 주구장창 밀어붙이는 게 오늘 조금 진짜 힘들었구나 다들. 그리고 사실 그동안에 정말로 그 뭔가 버티고 버텨왔던 뭔가 심리적인 뭔가 그 뚝이 터진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이 굉장히 좀 많이 받았습니다. 4%대 그렇죠. 하락은 정말 진짜 오랜만에 오랜만에 보는 거죠. 나왔죠. 네. 가장 큰 원인이 뭐였다고 보십니까? 우리 제리님. 톰이 없으니까 제이라고 그러도 되나? 네.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놨죠, 정신줄을. 네, 정신줄을 네. 놓은 건가요? 솔직히 뭐 CPI 0.4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희 살면서 1, 2, 3도 아니고 0.4입니다. 이거 가지고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거는 여기 모든 게 담겨 있지 않을까요? 그냥 미국 시장도 놨고 네. 한국 시장도 그냥 놔버리고 모르겠다. 그냥 니네들 마음대로. 그러니까 보통 보면 오늘 같은 날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과 호가들 이렇게 쭉 보고 있으면은 정상적으로 시장이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냥 외국인들 따라서 선물 매도 쭉 갔다가 거기서 프로그램 매도 가지고 호가 한두 개씩 잡아먹고 올라와도 삐질삐질 그래가 또 한 두세 개 훅 잡아먹고 이런 거 봤을 때는 그냥 이거는 기계가 사람을 지배하고 있구나. 그래서 로봇 관련주 사야겠다. 갑자기요? 기계. 오늘 보니까는 1시 반, 2시 반에 딱딱 그 물량이 터지면서 그렇죠. 주가가 그 계단식으로 하락하는 네,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네. 네. 그래서 혹시 이게 신용 매도와 신용 매물하고 좀 관련이 있는가 하는 그런 궁금증도 좀 네, 생기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 부분 사실 요즘에 시장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지금 사실 뭐 기술적 분석이든 펀더멘탈로 투자하시는 분들이든지 간에 어차피 지금은 다 어려운 구간이고 지금 결국은 수급이나 또는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PBR 0.9배 정도 이제 수준까지 왔잖아요. 이 이하는 사실 버티면 다시 기다리면 올라올 수 있는 더 내려가더라도 기다리면 올라올 수 있는 때라고는 봅니다. 근데 이제 어디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오느냐 사실 그게 문제인 그렇죠. 거죠. 또 언제 올라올 거냐 언제 오르냐가 문제인 거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직전에도 그때 PBR 0.9배가 1700포인트 언저리였던 걸 기억이 나는데 그게 1300까지 갔다가 올라오니까 사실 공포스러웠던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이하 구간은 사실 뭐 그런 여러 가지 지지선이나 수급적인 부분들이 많이 작동은 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수급이라던가 그다음에 선물 파생 포지션들을 볼 수밖에 없는데 저는 사실 신용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어느 정도 사실 해소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작년 이맘때 한 1년까지는 안 됐는데 작년에 최고점 찍었던 게 신용잔고가 한 24조 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급락을 맞으면 신용잔고가 한 10%에서 15% 줄면 대부분 반등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잔고가 얼마냐면 지금 21조 7천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미 올해 1월 달에 그 전쟁 초반에 신용 잔고들이 일정 부분 정리가 좀 많이 됐었어요. 됐다고 봤는데 그래서 사실 신용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담이 사실 좀 덜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오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시 이후에 물량이 한 번 더 뚝 떨어진 거 보면 이제 그 아까 제가 뚝이 터졌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버티고 버텼던 계속 어떻게든 막아왔던 그 지지선들이 이제 못 버틴다라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던졌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네. 두 번째로 요즘은 조금 약간 시장이 많이 줄긴 했지만 1시 요즘에 시장이 12시 반에서 1시 반 사이에 물량이 한번 이렇게 뭔가 폭포처럼 쭉 나오는 거는 대부분 CFD 물량이거든요. 이게 외국인 창고로 잡혀요, 대부분. 그렇다 보니까 이게 사실 조금 우리 투자자들 종목들 봤을 때 이 외국인들이 이걸 왜 샀지, 왜 팔지라는 작은 종목들도 그렇게 되는 거 있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CFD와 관련된 계좌들로 들어온 종목들인데 오늘도 이렇게 1시 이후에 뚝 떨어진 거 보면 CFD에서 또 반대매매가 또 나가는구나. CFD는 1시에 반대매매가 나거든요. 일반 증권 미수나 일반 신용하고는 다르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오늘 한번 장중에 수급이 어쩔 수 없이 그 유명한 그 격언 중에 시장에 피가 낭자하는 때가 매수할 때라고 하잖아요. 그 피가 내 피일지라도. 근데 아마 오늘 낭자한 첫날이지 않았을까? 왜 그러세요? 아프서요. 그냥 그렇죠? 얘기 듣는 것만으로 쓰러지시는 거 아니에요? 빈혈 너무 피 많이 빼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런 이해가 있죠. 그래서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일 한 번 정도 더 이게 좀 되게 가슴 아픈 말이지만 내일 혹시 한 번 더 투매가 오늘처럼 나온다라고 하면 네네. 조금 단기 V자 반등도 일정 부분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조금 정말 단기간점입니다. 예, 근데 팀장님 저는 사실 이제 지금까지 오늘 좀 폭락의 이유를 약간 기술적인 관점에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제가 매크로를 주로 네. 보는 입장에서 이제 뚝이 터졌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 뚝이 왜 터졌냐? 뭔가 이제 트리거 믿어왔던 뭔가가 지금 깨진 거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로는 흔히 말하는 물가의 피크아웃을 우리가 한두 달 얘기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정신승리 같은 느낌이었어요. 약간 뭐 젖잘싸 뭐 이런 것 같은 느낌으로. 그러니까 물가는 높지만 조금 그래도 고점은 본 거 아니냐. 그럼 이제 인플레 부담 좀 완화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시장이 조금은 안심했다가 라파엘 브레이너드하고 블룸버그 방송이 아주 연타로 치면서 그렇죠. 네. 희망을 노래해 줬는데 그게 이제 실망으로 더 바뀌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근본 원인이 아닌가 싶어서 뭐 프로그램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도 사실 분명히 중요하긴 한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근데 그런 측면도 있는데 이제 수급적으로 저점을 잡을 때는 약간 전 기술적으로 잘 보지는 않습니다만 기술적인 게 분명히 중요한 것 같아서 우리 김민수 대표님 아실 것 같은데 2020년 우리 코로나 사태 때 정말 반대매매 많이 나왔잖아요. 제 평생에 제일 많이 나왔던 게 그때 2020년 3월이 아닌가 싶은데 없는 것도 짜서 나왔습니다. 예, 그렇죠. 그때는 굉장히 폭포수처럼 떨어졌죠. 신용 잔고가. 네. 그거에 비하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더 부담 요인이 예탁금 같습니다. 네. 이게 심리를 얘기해 주거든요. 이 지금 한때 그래도 60조가 넘어서 그래도 예탁금 봐라 이런 얘기했던 게 네. 지금 57조 네, 간당간당하고 57조. 있고요. 네. 이젠 사람들이 주식 얘기 보통 점심시간에 회사에서 이제 물론 증권사 직원 빼고 일반 직원들은 주식 얘기 잘 안 그렇죠. 이제 합니다. 안 하죠. 네, 그냥 다들 엘리베이터에서 에이 하고 부장님은 욕하셔도 되죠. 네. 밑에 과장이나 대리는 에휴 하고 그냥 닫고 다른 얘기 한답니다. 주식 얘기 안 한답니다. 그만큼 관심이 떨어져 가는 게 지금 또 하나의 변화 요인들인 것 같고요.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물가 얘기도 하셨는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물가 관련된 게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는 경기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래서 물가 못 잡는다. 네. 연준 아무리 난리쳐도 못 잡는다. 그러면 연준이 할 방법 그거밖에 없습니다. 경기 확 표현이 그러네요. 경기를 좀 흔들어서 네. 수요 위축으로 가야죠. 그래야 물가 잡는다라는 게 확대가 되는 것 같고 게다가 또 하나 지금 저희가 그렇게 피부로 못 느끼고 있는데 2분기 실적이요. 제가 보기엔 생각보다 안 나올 것 같다. 좀 충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기준으로. 미국 기준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고요. 네. 이게 근저에 지금 깔려가는 것 같아요. 근데 애써 그냥 중국이 뭐 봉쇄 끝나고 나게 되면은 좀 괜찮아지겠지라고 하는 쪽으로 나오는데 막상 뚜껑 열게 되면은 또 한 번 휘청이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여기서 반등한다고 하더라도 7월 달에 또 고생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락이 연타로 이어지면서 깊어지면 네.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올 가능성 없을까요? 저는 차라리 그쪽이 낫다라고 봅니다. 그냥 이게 줄줄줄 흐르면 올라올 때도 그냥 이렇게 재미없게 이렇게 올라올 수밖에 없고 오히려 이렇게 코로나 때처럼 이렇게 확 꺾어져야 이렇게 확 올라오는 게 항상 주식시장의 속성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경기 전망이라던가 사실 파월 의장 연준에서도 지금 사실 뭐 7월 달까지는 이제 빅스 때 50bp로 갈 것 같지만 사실 그 이후로 전망도 사실 지금 모르는 상태고 사실 이번에 FOMC 회의에서도 점도표도 굉장히 많이 갈릴 거라는 전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예전에는 명확하게 뭔가 경로를 지정해 줬었으면 우리가 항상 3월 달에 우리 연준 바라볼 때도 연준만 끝나면 연준에서 정확한 경로 지정해 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전망들이 사실 많이 있었어요. 전 세 분께 갑자기 여쭤보고 싶은 게 연준을 믿습니까? 아직도? 파월을 믿어요 지금도? 결과론적으로 그렇죠. 저희가 지금 뒤통수를 몇 번이나 네, 맞았죠. 지금 세게 네. 맞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제가 각도기님하고 작년에였나요? 우리 각도기님 방송에 출연했었을 때도 우리 계속 그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불신을 하셨어요. 믿을 네. 수 있냐?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작년에 물가에 대한 판단을 미스한 것도 물론 그렇죠. 그렇다 치지만 최근에도 그러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뚝이 무너진 이유가 물가에 대한 상승도 있었지만 김민수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연착륙이 과연 가능하냐? 그러니까 사실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 폭락은 네. 바로 요 포인트죠. 네. 이제 그렇죠. 연준 더 이상 못 믿겠다. 못 믿겠다. 얘네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이제는 안 믿겠다. 물가 그렇죠. 봐라. 이거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죠. 결국은 물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이 경기의 멱살을 잡고 진짜 확 잡아뜨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지금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살살하세요. 우리 각도기님 힘들어요. 예, 아니, 죄송합니다. 예, 아니, 저도 오늘 사실 저도 정말 오늘은 그냥 제가 약간 저도 정실치 놓은 것처럼 왜냐면 오늘 채권 금리가 역대급으로 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주식 채권 다 운영하는 포트폴리오 매니저 입장에서 이거는 뭐 도망갈 데가 없는 거야 양방울 다 지금. 깨지셨구나. 그렇죠. 오늘 그러니까 어제 저도 거의 지금 더 힘드시겠네요.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제가 웃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네. 약간 이제 파월 의장에 대한 불신. 그런 부분들이 예, 종합적으로. 그럼 결국은 이제 와서는 야 이건 이제 됐고 어쨌든 간에 경기하고 물가 둘 중에 양자택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경기를 당장은 훼손시키더라도 물가를 그렇죠. 끌어낼 수밖에 네. 없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공포감이 지금 생긴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거를 극복할 수 있겠냐 이거죠. 원래 연준의 목표는 고용이랑 물가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제 고용은 언제부턴가 고용이라는 단어는 이제 사실 사라졌어요. 우리가 이제 뭔가 이런 외국 코멘트들이나 리포트에서 바라볼 때 근데 지금은 오로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가만 경기를 잡아뜨리더라도 일단 물가 잡고 보자 이거니까 이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되어야 뭐 상해 봉쇄도 어느 정도 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완전 이제 봉쇄가 거의 이제 영향이 없을 정도까지 또는 전쟁이 이제 완전히 종전이 선언된다거나 또는 뭐 이제 다음 달에 뭐 이제 미국에서 사우디 가서 뭐 이제 증산을 확실하게 하면서 뭔가 이제 유가를 확실하게 꺾어주는 그런 느낌들에 대한 투자자들로 하여금 연준의 코멘트가 아니라 시장이 과연 이제 팩트를 달라라는 것 같아요. 팩트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뭘 하나 비중 있게 실어서 사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지금 시장에 주도주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도주가 있어도 진짜 빨리빨리 꺾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 주도주의 뭔가 비중을 크게 태워서 길게 롱으로 쭉 끌고 가기도 사실 좀 어려운 기관은 뭐 외국인 기관 개인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을 종합돼서 시장이 어떻게 보면 아사리판이 돼서 다 그냥 치고받고 단타만 하고 기관들도 단타만 하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진짜 정말 좀 궁금해서 그런데요. 네. 현장에 계시지 않습니까? 네. PB님이시고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네. 손님들이 거의 뭐 패닉이시죠? 그렇죠. 네. 저도 패닉이고 같이 패닉이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제 아침 딱 보고 네. 전화가 왔습니다. 네. 야, 황 팀장, 네. 나 주식 못 하겠어. 네. 나 싹 손절해줘. 네. 어떻게 하십니까? 이럴 때? 지금 라인에서는 네. 오늘도 사실 그런 전화 몇 번 받았어요. 다 네. 팔고 지금이라도 쉬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저는 참아보시죠 그랬어요. 참아보시죠. 참아보시죠 네. 그랬고 네. 하실 거면 소위 지금 돌아가는 못 참겠으시면 그냥 일부 한 20-30%만 현금화 해놓고 그 돈 가지고 지금 그나마 돈이 되는 테마주들 몇 개 가지고 그냥 단타 정도만 하실 거면 하고 아니면 큰 자금들 지금 근데 대형주 위주 포트 하시는 분들이나 네. 테마주로 단타 하시는 분들이나 수익률이 얼마나 별반 차이가 안 납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롱으로 가져가신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매도는 사실 큰 의미가 정말 없는 자리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나중에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반등할 때
그때를 대비해서 어떤 게 먼저 빨리 튈지에 대한 고민들은 계속 하고 있어야죠. 다음 주도주가 어떤 게 나올까에 대한 고민들만 지금 계속 하고 있죠. 최근에 하락을 그러니까 주도주인데 상승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하락을 네. 주도하는 업종과 섹터는 어느 쪽이죠, 지금은? 지금 뭐 플랫폼 쪽이었고요. 네. 근데 저는 지금 사실 반도체가 2017년, 18년 삼성전자 그때 흐름하고 지금이랑 너무 똑같아서 사실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왜 그게 무슨 어떤 말씀이냐면 그때 삼성전자가 2016년도부터 이제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2016년 5월부터 상승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사실 그때부터 이제 거의 더블을 갔거든요. 2018년 초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최고치는 2018년에 찍었죠. 그리고 2018년도에 주가는 계속 떨어지는데 영업이익은 계속 분기마다 발표할 때마다 최고치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삼성전자 주가 영업이익 사상 최고치라는데 주가가 왜 떨어져 있어요? 그때 2018년도 상반기에 그 삼성전자 목표 주가 리포트나 영업이익 추정치 리포트를 보면 그때 2018년 아마 영업이익 58조 정도였을 건데 2018년 초에 2019년도 삼성전자 추정 영업이익들은 60조가 대부분 다 넘었습니다. 근데 막상 까보니까 27조 때 다시 떨어졌죠. 2016년 버전. 그러니까 주가는 먼저 선전적으로 내려왔던 거고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또 그렇게 해서 된 거, 또 그때랑 너무 비슷한 현상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삼성전자가 계속 영업이익은 계속 최고치를 내는데 주가 빠진다는 거는 내년 실적에 대한 전망치 플러스 파운드리에 대한 불안정성, 못 믿겠다는 외국인 투자자들이든 이제 앞으로의 성장은 파운드에서 나와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수율 문제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복합돼서 나중에 가서 내년 2023년 가서 2023년 말쯤 가가지고 2023년 삼성전자 주가를 역을 봤더니 다시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확 낮아져 있으면 지금 주가가 설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 지금 계속 돈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삼성전자가 이제 좀 그때 그 지금 쏟아부은 돈들이 이제 뭐랄까요? 다시 이제 이익 회수기에 진입을 하면 주가는 그때부터 또 움직이겠죠. 그때를 바라본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는 지금 사실 급할 건 하나도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극히 제 경험에 의한 말씀이기는 한데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배당주 관점으로 그냥 분기에 배당 받으실 생각으로만 적금 형식으로만 하시면 사시고요. 그게 아니라 지금 뭐 삼성전자 저점을 맞춰보겠다라는 관점 접근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반대입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과거에 혹시 보면 이렇게 막 지금처럼 장이 빠지는데 물론 이제 언젠가는 반등의 시점이 오겠죠. 이제 문제는 그때가 언제일지 지금 저희가 어느 누구도 그렇죠.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좀 암울하긴 한데 너무 아무런 얘기만 하면 안 되니까 어쨌든 간에 시장을 떠나지 않고 우리가 계속 지켜본다고 한다면 그럼 이렇게 시장이 망가진 다음에 반등할 때는 그래도 실적이 뒷받침돼서 덜 빠진 애가 오히려 반등도 세게 나옵니까? 아니면 많이 빠진 애가 가격이 싸졌기 때문에 반등도 세게 나옵니까? 우리 대표님 보시기엔 경험적으로 어떠세요? 어떤 걸 이하 불문하고 많이 빠진 게 일단 반등합니다. 그건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덜 빠졌는데 버티고 있던 거는 상승할 때 좀 약간 소외됩니다. 그렇죠. 소외되고 이게 먼저고요. 그리고 이제 반등폭이 조금 더 길다. 그러면 이제 그때 좀 강했던 종목들이 또 올라와서 버티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요 기간들 떠나서 조금 길게 보게 되면 주도는 그쪽이 맞습니다. 워낙 이거는 올라갔다가 또 여차하면 또 밀리니까. 그런 현상은 나오는데 지금은 그런 걸 대비할 상황보다는 근데 오늘 그 특이한 건 그건 있습니다. 오늘 뭐 자꾸 부정적인 얘기만 계속 드려서 그런데 제가 드리는 딱 두 가지 팁은 오늘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시장은 외국인들 선물 가지고 좌지우지됩니다. 근데 어차피 시장 체력 없습니다. 근데 이게 다 좌지우지되는데 오늘 장중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1시 넘어서부터 그때까지 외국인들 선물 매도 14,000개 거의 정점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종가 6,900개. 맞습니다. 한 1시간 반 만에 확 움직였는데 지수는 변화가 없고 이게 뭐를 의미할까? 그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오늘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삼성전자 우선주입니다. 우선주. 네. 이걸 왜 오늘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샀을까요? 뭘 받겠죠? 배당 메리트와 함께 그래도 이 정도 가격의 삼성전자는 된다. 네. 그거에 대해서는 뭘 염두를 하면서 뭐 그렇게 작은 숫자 아닙니다. 한 2만 주 넘게 매수했던 걸로 아는데 이게 이제 어떤 기저를 이제 어떤 식으로 가져가느냐 이 부분부터 뭐 내일 당장 다 팔면은 뭐
단타인가요, 이것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오늘 신호가 조금 뭔가 비슷하게는 나왔다. 그럼 대표님 보시기에 약간 좀 긍정적인 면도 좀 있다 이렇게 지금 운을 떼우시는 건가요 지금? 가격에 대한 메리트는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아마 외국인들도. 입장에서도. 예. 참고로 그 5월달에 있었던 대만 기업들의 월별 실적이 공개되었거든요. 그걸 잠깐 언급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TSMC가 월 매출액이 그 전달 대비 7.6% 증가해서 이게 매출이요? 사상 최고치. 네, 네. 매출이. 그다음 UMC도 7.2%. 그다음 VIS 여기도 18.6%. 그다음에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아소스, 에이서 아소스도 14.5% 이렇게 증가했어요. 매출이 지금 의외로 대만의 PC 만드는 업체들이라든가 파운드리 업체들이 꺾일 거라는 예상들이 많았고 반도체가 주도적으로 많이 빠졌었는데 의외로 실적은 별로 안 나빠요. 단 인텔이 또다시 연기를 했습니다. 지금 사파이어 래피즈라고 새로운 CPU를 만들었고 이 CPU가 이제 그 세계 3계층으로 가요. 그러니까 서버, 그다음에 뭐 울트라 PC, 그다음 일반 기업용 PC 이렇게 다 각각의 모델을 다르게 해서 뭐 XCC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는데 아 이걸 또 내년 거짓말쟁이 인텔이에요. 네, 그래서 요거는 악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저는 각도기님 말씀하시는 거랑 황 팀장님 얘기하시는 거가 딱 이렇게 결합이 되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은 지금 나쁘지 않은데 시장은 계속 빠진다. 네. 그러면 결국은 이제 내년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건데 지금 이 와중에 실적이 그래도 좋게 나오는데 이렇게 빠지면 내년에 실제로 실적이 안 좋아지면 지하실 파고 내려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실적이 나쁘면 현재 주가 정당화되는 그렇죠. 거예요. 정당화되는 거다? 네, 정당화 구간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횡보죠. 횡보. 네. 반등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고. 그렇죠. 네. 2018년 말씀드렸는데 2018년 제가 10월 달에 지금보다 사실 더 제가 지금의 하락이 사실 나름대로 그냥 잘 버티고 있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2018년 10월 달은 그때 정말 아비규환이었습니다. 그때 금리 인상 마무리 국면이기도 했었고 그때 미국이랑 중국이랑 계속 절정이었었거든요. 무역 분쟁이.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신용 계좌들, 깡통 계좌도 속출했었고 그때 제 느꼈던 감정이 뭐였냐면 아 이제 주식으로 먹고 살긴 힘들겠다. 정말로 그랬었어요. 근데 또 기가 막히게 2019년부터 또 슬금슬금 다 올라왔습니다. 종목별로. 그러니까 지금 아마 특히 최근에 한 1, 2년 정도 전에 주식을 시작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좋은 주식 사서 기다리면 다 오르는 것만 사실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주식시장은 또 이렇게 무섭게 또 빠지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사실 직전 금리 인상기 때를 보면 테이퍼링부터 금리 인상 마지막 QT까지 해서 했던 기간이 한 4년 정도 걸렸었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 12월 달에 첫 금리 인상을 했었고 14년부터 QT라는 단어를 이제 버냉키 의장이 갖고 왔었고 근데 지금 4년 정도, 4년에서 5년 정도 걸렸던 긴축 사이클을 지금 1년 만에 땡겨서 갖고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센터장 박상용 지점장님도 굉장히 투자 오열 되시고 다 되셨겠지만 이렇게 빠른 긴축 사이클은 아마 지금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정말 오래된 투자자분 하셨던 분들도 다 처음 겪는 일이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응하기가 굉장히 예상 자체가 사실 좀 무의미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대응이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과거 사이클들의 경험들 그다음에 뭐 이제 여러 가지 측면들 봤을 때 지금 정도면 내년에 실적이 설사 빠그라지더라도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지더라도 지금 어느 정도 다 반영된 거다. 네. 그래서 대신에 V자 반등보다는 횡보하고 삼성전자가 좀 이렇게 파운드리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좀 뭔가 개선세가 좀 보여주면 주가가 또 제자리를 찾겠죠. M&A 얘기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M&A 나오면 네. 원래 M&A 나오면 M&A 당한 기업이 오르지 돈을 쓰는 기업은 사실 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많이 빠지면 뭔가 네. 이렇게 트리거는 될 수 있겠죠. 근데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어떤 유수의 외국 기업들 하나 인수했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는 뭐 그걸로 바닥을 잡을 신호는 되긴 하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저는 매수 추천드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온세미컨덕터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얘기 나오더라고요. 예, 온세미컨덕터에 대한 이야기 나왔는데 거기가 차량용 이미지 센서 네. 세계 점유율이 50%가 넘는 네. 회사라서 시너지는 있는 만약에 이번에 들었을 때 되게 신선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요거 봐라 이런 생각 들었는데 맞죠. 네. 뭐든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냥 시장에 트리거가 없잖아요 지금. 뭐든. 아니, 그래서 솔직히 그죠. 좀 화가 나는 게 삼성전자 입장 쪽에서는 그러면 지금
현금 100조 깔고 그냥 놀고 있었어요. 이런 표현을.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이거 뭔가 활용을 했었어야 되는데. 네. 그렇다고 뭐 투자를 더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사실은 뭐 비쌀 때 사는 거는 네.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만약에 최근에 이제 온세미는 별로 안 떨어진 것 같은데 네, 안 반도체 떨어졌- 주식들은 엄청나게 빠졌잖아요. 근데 온세미는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CIS 쪽에서 2등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이 소니 다음으로. 그렇죠. 근데 여기 차량용 1등을 데리고 오면서 같이 하면은 그 파운드리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되게 의미 있는 진짜 이번에는 이거는 괜찮은 물건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 의미가 있는 게 예. 자율주행입니다, 이제. 네. 그러면 분명히 시너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번에 만약에 그게 맞다라고 하게 되면 자율주행 테마도 그렇고 네. 네. 관련된 뭐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칩스가 한 달과 들어가요. 네. 칩셋 미디어. 아, 예? 예. 그 모 회사도 있죠? 예. 뭐 이런 쪽은 변화가 들어올 것 같아요. 네. 아마 삼성이 움직인다는 것 같은데, 물론 인수가 맞다면은, 네. 네, 맞고 그쪽으로 나가게 되면은 네. 변화는 들어올 것 같은데, 또, 그렇죠. 저 하만처럼 그냥 두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그래도 네. 이번에는 좀 뭔가 시장 자율주행 어차피 들어올 거고, 거기서 좀 뭔가 변화가 들어오게 되면 될 때가 되지 않나 네.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이만큼 기대하고 있어요. 이만큼. 네. 워낙 모멘텀이 없어서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이 실오락이라도 하나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제 지금 말씀 주시긴 하는데, 사실 오늘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모든 게 다 부정적으로 보이는 날에 또 저희들이 나름 그래도 전문가랍시고 있는데 뭐 똑같이 그냥 막 이상한 얘기하면 그러니까 조금 냉정하게 하나씩 좀 짚어보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시장은 흔히 말하면 밸류와 모멘텀 두 개의 조합 아니겠습니까? 네. 뭐 모멘텀은 안 좋다고 치자고요. 그럼 이제 밸류가 얼마만큼 반영했느냐 이제 그 부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놓은 실적이 안 좋은 거에 대한 지금 반응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의 주가 레벨이면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제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뭐 실적이든 경기든 어떻게 지금 정도 주가가 어느 때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어제 저는 확인한 바로는 한국의 GDP가 한 2070조 정도 되거든요. 네. 드디어 시가총액 코스피 시가총액이 그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예, 아마 내일이면 2,000조가 깨질 것 같아요. 코스피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버핏 지수라고 해서 GDP 대비 몇 배냐 할 때 작년에 우리가 2,400을 돌파하면서 GDP 수준을 넘어서서 좀 부담된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부담은 사라진 거죠. 네. 예. 혹시 또 팀장님 다른 거 있을까요? 그 한국은 사실 그 코스피는 그냥 전통적인 방법이긴 한데 수출 따라간다라고 많이 하잖아요. 결국은 한국은 GDP랑 수출 따라간다고 하는데 사실 이번에 2월달 이번 주말에 나왔던 수출도 사실 또 무역 적자가 또 나왔어요. 아마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해소가 돼야 될 건수들이 아직은 좀 많이 남아있어요. 말씀하셨던 것 되게 저도 많이 보고 있는 지수이기도 한데 그런데 저는 항상 해왔었던 게 PBR 0.9배. 그냥 지금 직전에 코로나 때 1700 깨졌을 때 그 느낌이라고. 그때 PBR 몇 배까지 갔죠? 그때? PBR 0.8배. 0.8배. 예. 깨졌다가 여기는 무조건 지킨다. 애널리스트 분들이 다 여기는 지켜야 된다라고 했는데 거기가 심리적으로 그때는 다 패닉이었으니까 깨졌다가 이제 바로 올라오긴 했잖아요. 이제 그 지수대가 2,500 언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내리면 또 뭐 신용 깨지면서 투매를 부르는 일시적으로 그렇게 해서 좀 약간 그렇게 하락이 더 심하게 나올 수 있게 하겠지만 지금 여기서의 뭐 굳이 내가 현금 갖고 있고 급한 돈이 아닌데 매도해가지고 단지 공포감으로 매도를 하기에는 뭐 늦었기도 늦었고 여기서는 오히려 이제 조금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구간이라고도 봅니다. 근데 이제 그게 V자 반등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팔고 싶으면 다른 사람도 다 팔고 싶습니다. 예,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다. 나도 여기서 매도 버튼 손이 가면 그 누군가도 다 같이 매도 버튼 손을 올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매도가 일시에 쑥 쏟아지는 순간 거기서 이제 반등이 사실 만들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의 지금은 최소한 홀드 구간 저는 2,500 PL 0.9배 라인 이 정도일 것 같아요.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은 우리 김 대표님 0.8배 때면 거의 컨빅션 바이 수준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네. 문제는 뭐냐면 그것까지 하려면 10몇 프로 더 빠져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PBR, 그러니까 우리가 PR을 지금 안 보는 이유는 내년도 실적에 대해서 전혀 신뢰가 없기 때문에 네, PR은 그렇죠. 지금 의미 없다 치고 PBR로 현재가 오늘 2,500 지금이
0.9배라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9배 수준 정도, 네. 그럼 역사적으로 0.9배까지도 깨고 내려갔던 때가 언제였었죠? 2008년도 리먼, 네. 2020년 코로나 네. 그럴 때입니다. 딱 그게 그 그때인가요? 0.8배, 네, 그쵸. 0.8배 수준. 그다음에 뭐 남부 유럽 위기 사태, 남유럽 피그스 재정위기. 재정위기 때 그 정도였죠. 그래서 네. 그때는 뭐 사시면 거의 제대로 먹는 구간이에요. 사실은. 네. 0.9배 이하로 네. 갔던 네, 적은. 0.8배 때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0.9배잖아요. 네. 0.8까지는 아직 남아있는 거 지금 아니에요? 남아 있죠. 그러면 얼마? 0.8을 가면 지수가 어느 정도 그게 수준이에요? 그게 11% 더 빠져 2,200. 2,200. 네, 네, 그 정도. 여기서 그러니까 근데 지금 2,200 가면 네. 아수라장 됩니다. 사실은. 네. 그죠. 근데 그 정도 위기는 아닌 거잖아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 보자는 거예요. 나스닥도 그렇고요. 네. 한국 코스피도 그렇고 월보 온 기준으로 보게 되면 딱 이제 와서 드는 생각이죠. 이게 어떤 게 정상이었느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돈 풀고 해서 팬데믹 벗어나려고 해서 나왔던 이 궤적과 그리고 또 지금 나와서 이제 돌아오는 이 궤적들 보게 되면 제가 이제 평상시로 올라오는 궤적 외에 플러스 알파가 지난 1, 2년까지였다. 그리고 이제 금리 올리고 거기다가 뭐 바로 QT까지 하면서 이제 긴축 계속 간다 그러면 이제 이 정상 궤도로 내려오는 구간들이죠. 요 구간 쪽에서는 그러니까 우상향 약 한 15도 각도쯤 이쪽 안쪽으로 이제 다 내려오는 구간들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그게 나와요. 저희 한국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센티멘탈에 약한 거죠. 그냥 휘청휘청 되는 거. 이게 오늘도 보면은 아시아, 그러니까 글로벌 16개국 중에서 또 꼴찌입니다. 이게 왜, 뭐, 물론 또 대외 취약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항상 저희는 그 라인 때 밑으로 한 번 더 확 내려갔다 돌아오는 이런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이걸 아무도 장담을 못 해요. 지금 여기가 뭐, 밸류건 뭐건 간에 다 붙여도 좀 싸게 들어오는 구간 같은데 이거 하나 잘못 걸리게 되면 저점에서 제대로 그래도 이번에 잘 잡은 것 같아. 이거 한번 휘청거리게 되면 순식간에 계좌가 20%확 깨졌다가 돌아오는데 이걸 못 버텨요 지금. 예.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심리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싸다고 들어갔어도 여기서 만약에 보통 단기간에 지금 보통 보면 지금 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밀린 거. 5개월 1월 달에 저희 3,000선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밀린 거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자칫 잘못해서 빨리 복구해야지. 이 마인드가 싹 들어가는 순간 일단 여기서는 이제 신용 털리고 있는 과정이니까 내가 신용 써도 되겠지. 이런 부분부터 여기서는 남들은 뭐 지금 대출 상환한다라고 난리인데 지금 가게 되면 나 대출 좀 잘해주겠지. 가서 들어가는 순간 순식간에 이게 벌어지게 되면 거기서 또 막 머리가 확 하얘지면서 네. 그렇죠. 대표님 머리 많이 하얘지신 것 같아요. 하얘졌습니다. 네. 그건 뭐 다 하얘지죠. 네. 네. 이제 머리뿐만 아니라 네. 예, 모든 게 다 하얘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떨어지는 칼날을 그렇죠. 부디 잡으려 하지 마라.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근데 아까 이제 저는 왜 여쭤봤냐면, 그러니까 아까 심리를 얘기하셨는데 이제 공포감이라는 게 괴물을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그렇죠. 막상 이제 커튼을 치워보면 이 조그만한 애가 이렇게 그림자가 해가 이럴 수 있으니까 실제 이 커튼 뒤에 누가 있는지를 한번 이제 보자는 차원에서 이제 한번 여쭤본 건데 아까 그러니까 PBR 0.8배가 금융위기나 이런 위기 때 가장 저점이었다는 거죠. 세상이 멸망할 것 같은 멸망할 것 뉴스들. 같을 때. 멸망할 것 같은 뉴스들이 나왔을 때. 돌아놓고 보면 그때가 완전히 그쵸, 바닥이었고 네. 지금 지수로 환산해보면 2200 정도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 더 떨어질 거면 더 안 좋은 뉴스가 사실 더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가 있을까 고민을 몇 가지 해보면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나 자동차가 지금 우리나라 그나마 이제 근간 산업들이 실적이 생각보다 추정치가 더 안 좋은 거. 근데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외국인들이 이탈이 좀 더 가속화돼 수급적으로 계속 안 좋아지는 거. 근데 아마 지금 우리나라 외국인들 투자 비중이 아마 서프라임 이후로 가장 최저치 수준일 겁니다. 27% 정도 수준? 네, 그 정도일 겁니다. 근데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보면 지금 보니까 작년 2021년에는 한 25조를 팔았고요. 지금까지는 얼마를 팔았냐면 보면 지금까지 13조 정도 팔았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마 내려갈 만큼은 비중으로 봤을 때는 내려갈 만큼 거의 다 내려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내려가긴 내려갔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센티가 별로 좋지 않으니까 한국 굳이 외사,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전체 글로벌 주식의 자산 비중이 관점을 봤을 때
원자재 가격에 취약하고 그 다음에 이익 성장성에 대해서 물음표가 붙어있는 한국 주식에 대한 비중을 굳이 왜 더구나 같이 긴축하고 있는 차라리 중국을 사지 이런 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외국인들 이탈이 더 지속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도 리스크긴 하지만 여기서 더 크게 될 것 같지는 않다.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 상승, 그 다음에 전쟁 장기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조금 더 있으면 변수기는 한데 사실 전쟁 지금 하고 있는 거 맞죠? 종료선언 안 났으니까. 그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죠? 열심히 예. 탄약 쏟아붓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다음에 뭐 중국발 뭐 부동산 버블이나 그다음에 뭐 이번 새로운 정부의 뭐 실책 뭐 이런 것들인데 이번에 사실 법인세 인하까지 또 얘기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사실 여기서 매크로하게 시장이 더 붕괴가 될 만한 이게 크레딧 리스크로 전이될 만한 이슈는 그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매도는 아니고 최소한 버티는 구간은 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마지막 부분에 크레딧 리스크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0.8배 내외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는 크레딧 그렇죠. 리스크가 예. 발생하는 예. 건데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사실은 멀쩡하다 갑자기 터지는 거잖아요. 기업들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네. 그래서 제가 박 박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되게 건전하다고 은행도 되게 건전하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 지금 상황에서 크레딧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아 갑자기 또 어려운 생각. 사회 보고 있다가 갑자기. 예. 궁금해요, 진짜로. 네. 저도 이제 오늘 그 나오기 전에 저희 팀원들하고 이제 그 회의를 하면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삼아야 될 그 꼽아야 될 리스크가 그러니까 크레딧 리스크인데 그걸 따롭게 표현하면 사실 유동성 경색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한국 시장에서 금융위기가 나는 거는 사실은 대부분 다 외환 위기예요. 왜냐하면 원화는 뭐 그냥 찍어내면 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대부분 외화 자금이 이탈하거나 외화 펀딩이 안 되면 그때는 뭐 다 필요 없이 그냥 일단은 다 망가지게 되거든요. 근데 아직은 그런 상황은 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걱정되는 게 그것까지 와야 정말 끝인 것 같은데 아직 그 상황까지는 안 가서 저는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 없다 뭐 사실 제가 여기서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어떠한 지표들을 보면서 우리가 왜냐하면 얘도 똑같거든요. 일종의 트리거를 건드리면은 와장창 무너지는 거고 그 트리거까지 안 가면은 그냥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제 멈추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그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FX 수합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달러를 펀딩 해가지고 그러니까 빌려다가 다시 되갚는 시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 달러 수합 시장에서의 금리 흐름을 보면 지금 현재 외화 유동성이 경색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닌지를 지금 알 수 있거든요. 자, 오늘까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외화 유동성에는 사실은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네. 근데 오늘부터 약간 조금 그림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를 펀딩하는데 조금 이제 어려움이 생기면서 약간 이제 웃돈을 주기 시작하는 시장이 지금 오늘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회의하면서 애들한테도 너 그거 이제 매일매일 보고 좀 해라 나한테. 네. 거기서 문제 생기면 이거는 뭐 밸류에이션이고 뭐 지지선이고 의미 없다.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한국은 한국 기업의 신용 스프레드 쪽의 문제가 아니라 외환 쪽에서의 그렇죠. 외환 자금 조달의 금리 상황들을 더 잘 봐야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연쇄적으로 발생을 하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멀쩡한 애도 옆에 있던 애가 돈을 못 가게 되면 너도 얘랑 친한 거 아니야? 너도 별반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의 기업 실적이라든가 한국의 뭐 자금 그런 차원에서 갑자기 얘네가 돈이 없어가지고 뭐 유동성이 시가마르고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 어디서 오냐면 외부에서 달러 유동성에 경색이 생기고 그거가 연결돼서 다시 이제 원화 유동성 경색으로 이어지는 구조인데 그게 예전에 이제 금융위기의 시발점이기도 했고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처음에 그렇게 발생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괜찮았지만 오늘부터는 조금 그림이 좀 이상해진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좀 주의 있게 봐야 될 거는 외화 유동성, 외화 펀딩이 잘 되냐 못 되냐인데 덧붙여서 말하면 이건 환율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환율이 오른다고 해서 외화 펀딩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달러가 강해지면 환율이 오릅니다. 달러가 약해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외화 펀딩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원달러 환율의 수준을 보시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이 원달러 환율의 선물 환율하고 현물 환율의 차이를 봐야 되거든요. 그 갑자기 벌어지면 그게 마이너스 폭을 크게 하면 네. 그때는 그 외화 펀딩에 뭔가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네. 근데 오늘의 그게 한
20bp 정도 갑자기 툭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어제보다 갑자기 한 20bp는 더 얹어줘야 달러를 펀딩할 수 있는 시장이 됐으니까 조금은 주의가 필요해 선물이 보인다. 낮은 백오데이션입니까? 예, 지금 선물 환율하고 그 현물 환율하고 계산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이걸 어디서 봐요, 지표를? 그거를 뭐 사실 그냥 정보 단말기 중에 유료 정보 단말기에는 나오긴 해요. 그러니까 선물 환율하고 현물 환율을 그냥 동시에 보시면 됩니다. 그냥- 살 때와 팔 때 그거 얘기하시는 예, 거죠? 아니요. 아니 그건 그러니까 1개월 후에 거래되는 네. 선물 환율하고 지금 거래되는 현물 환율하고 예. 네. 그 차이가 네. 선물 환율이 너무 현물 환율보다 급격하게 떨어져 내려온다고 한다면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다. 네. 제가 질문을 잘 드린 것 같아요. 네. 네. 갑자기 네. 공부 모드로 들어갔어요. 자, 일단 시간이 벌써 이렇게 네. 됐네요. 예, 저희가 네 분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오늘 처음인데 나름대로 좀 알짜배기 얘기 좀 나온 것 같긴 해요. 뭐 시장에 도움이 별로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자, 오늘 이렇게 또 알찬 시간 꾸며주신 우리 두 분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저희는 2부에서 진짜 배기 이렇게 얘기하면 첫 번째 가짜배기, 가짜배기. 네. 1부도 좋았지만 2부는 더 좋은 순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매크로 얘기로 2부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